제가 공직을 떠난 뒤에 공부하다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신 그 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매우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쪽으로는 일본, 그 뒤로는 미국. 여러분이 정외과 학생들이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죠. 경제력, 군사력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독일 빼고는 전부 여기 있어요. 그것도 남북이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그런 나라가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반쪽 가지고 지난 80년을 살아왔어요. 축구로 치면 이런 조합을 죽음의 조라고 불러요. 네. 마치 월드컵 예선에 나갔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한국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그런 걸 죽음의 조라고 부르죠. 유럽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하나 있어요. 폴란드입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옛날 합스부르크 왕국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작아졌지만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큰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 한복판에 폴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전쟁 겪을 때마다 폴란드는 전쟁을 한 번 겪으면 반드시 국경선이 달라지는 나라예요. 우리는 분단은 됐지만 국경선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압록강, 두만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데 유럽은 그렇게 국경선을 가를 만한 큰 강이 없으면 늘 전쟁의 진퇴에 따라서 국경선이 늘어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종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고종 즉위 1864년 이때부터 제가 순환기라고 그랬을 거예요.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어느 시기냐? 하필이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커지지요. 힘이 커지면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사춘기 소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국가도 그래요. 일본이 힘이 커지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부터 찝쩍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달리게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국제 질서의 변화, 아시아의 종주국,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지만 꼭 그럴 때 우리는 분열하고 스스로 붕괴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어떤 정도였느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학혁명, 그 당시에는 동학난이라고 불렀죠. 동학 또는 갑신정변, 김옥균의 3.1천하 갑신정변이 있었죠. 둘 다 개혁운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선의 고종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그걸 진압하거든요. 일본이 핑계를 거기서 잡죠. 청나라 니들이 왜 조선에 왔느냐? 나가라. 그래서 둘이 전쟁한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청이 빠져나가죠. 그때 조정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기댄 게 러시아였어요. 조선이 러시아에 너무 기대니까 일본 아이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하잖아요.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부인을 그렇게 잃은 고종이 취한 행동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아관파천이라 그래요. 왜 아관인 줄 아시지요? 러시아를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아라사라고 썼어요. 얼로스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 아라사에 그 아자입니다.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제 그런 굴욕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거쳐요. 그리고 고종이 즉위하고 41년 되던 1905년 을사늑약을 맺어요. 을사늑약을
일본 사람들은 보호조약이라고 불렀어요. 그 내용은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조선 통감부를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행정을 감독하기 시작해요. 예, 조선 통감. 외교권을 자기들이 뺏어가요. 왜? 제일 큰 것은 우리 조선이 러시아에 또 기울까 봐서. 자기네들이 러시아와 조선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을사보호조약을 맺어요. 그게 을사늑약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조선은 주권을 일본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넘어갔다는 걸 1910년 경술국치로 많이들 기억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넘어간 거지만 그 5년 전에 이미 외교권을 다 뺏기고 간섭을 받기 시작했어요. 경술국치는 합병조약이라고 일본은 불렀고 을사늑약은 보호조약이라고 불렀어요. 보호와 합병의 차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보호는 간섭한다. 합병은 완전히 먹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기간이 바로 을사늑약부터 40년간입니다. 그때 세계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벌여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중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마구마구 커져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마구 섭렵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지요. 근데 세계는 항상 우리의 운명의 변화와 함께 세계가 어떤 상태였던가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세계는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냉전 체제로 들어가지요.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냉전의 그 물결 속에서 분단이 됩니다. 냉전이란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여 둘로 나눠서 각각 지배하던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남쪽은 미국 진영, 북쪽은 소련 진영에 편입이 됐어요. 말하자면 미소냉전의 최전방이 바로 한반도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정반대의 진영에 서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다가 전쟁까지 했어요. 그 냉전 시대가 1945년에 시작됐고 우리로서는 국가를 새로 형성해야 되는 국가 재형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가 대체로 저는 1987년까지로 봤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냉전 시대 우리가 어차피 어느 진영인가 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래도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나 인권을 중요시하던 미국 진영, 더구나 상승하는 국가였던 미국 진영에 속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봐야지요. 반대로 북한은 하락하는 소련 진영에 속했고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거 알잖아요. 거기에 속한 것이 북한의 불운이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쓴 것이 작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의 책이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선정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국가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죠. 총균세도 있고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도 있고 이래요. 대체로 무슨 지형지물의 영향이 크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강이나 높은 산맥이 있으면 전쟁을 덜 겪는다라든가. 우리 한반도는 높은 산도 없고 큰 강도 없다 보니까 외세가 아무 때나 쳐들어와 가지고 훑고 지나가도 방비할 힘이 없다든가 이런 식의 학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런데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한 책 중에 하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은 지리도 아니고 민족성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것 같다.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다. 만약 그것이라면 인종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고 지리도 똑같은 남북한은 왜 그렇게 다르냐? 왜 남쪽은 성공했는데 북쪽은 실패했느냐? 그건 지리적인 요인이 아니지 않냐? 역사적인 요인도 아니지 않냐?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남북한의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갈라졌느냐? 제도의 차이다.
포용적 제도,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이나 부를 분배하려고 하는 제도를 포용적 제도라고 그래. 포용적 제도를 갖춘 데는 성공하고 착취적 제도, 강자가 다 먹는, 약자를 외면하는, 이걸 착취적 제도라고 그래. 착취적 제도를 쓰는 나라는 실패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남북한이다. 그걸 쓰신 분들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네런 에츠모글루, 요즘은 그 발음이 좀 달라져가지고 에즈모 을루인가 뭐 이렇게 돼요. 투르키예 출신의 미국 MIT 교수예요. 그분이 국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한국을 잘 아는데 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타협을 모르는 양당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냉전이 1945년에 시작됐는데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 진영에 속하게 돼서 안보를 미국한테 의지하면서 그 시기에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일에 매진했어요. 민주주의도 보류하고 인권 침해도 감수하면서, 물론 수많은 저항이 있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정남 선생 같은 희생자도 계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신세에서 전후에 해방된 나라치고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의 궤도에 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건 틀림없고 그 시기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웠고 냉전이라는 굴레를 씌운 불행한 시기였지만 우리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허송한 세월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전이란 것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하던 시대를 말해요. 다른 진영에 속하는 나라와는 외교도 하지 않았고 무역도 제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도가 끝난 것을 탈냉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냉전 시대를 Cold War Age라고 부르고요. 탈냉전 시대는 Post Cold War Age라고 불러요. 예, 그 탈냉전 시대가 언제 시작됐느냐? 말하자면 냉전은 언제 끝났느냐? 공식적으로는 1991년으로 봐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거든요. 15개 국가로 쪼개져요. 그렇게 쪼개져서 독립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죠. 옛날에 한 나라였는데 요즘 전쟁을 지금 벌써 3년, 4년째인가 하고 있죠. 네. 그것을 냉전 종결의 공식적인 시점으로 봐요. 말하자면 탈냉전의 시작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 해체로부터다. 이게 공식적인 견해인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전조가 있어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는데 그 1년 전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돼요. 그 1년 전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 1년 전 1988년은 뭐가 있었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어요. 서울올림픽이 왜 냉전 해체하고 관계되는가? 관계돼요. 서울올림픽 4년 전 1984년 LA 올림픽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불참해서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그 4년 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자유주의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모두 불참해서 또 반쪽이었어요. 서울올림픽은 8년 만에 동서양진영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온전체 올림픽이 돼요. 그것은 냉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네, 그 2년 전인가 제가 스위스 로잔에 가서 IOC 위원장, 사마란치 위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제가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사마란치 위원장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훈련하고 있더라. 훈련이란 건 올림픽을 준비하는 훈련이죠. 그게 그때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실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제가 국무총리로서 IOC 위원장을 만났어요. 북한 좀 참가하게 해달라. 토마스 바흐라는 독일 분이 IOC 위원장인데 그 역사의 변화를 좀 굉장히 제 인생에 큰 보람으로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열리는데 서울올림픽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서도 탈냉전은 우리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었어요. 왜 그러냐? 아까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나눠서 지배했다라고 했는데 탈냉전은 소련이 사라져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못하던 미국 혼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그 시대를 탈냉전 시대라고 해요. 우리로서는 이제 냉전의 그 굴레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구사회주의권과 마구 수교도 하고 무역도 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소련과 수교한 게 1990년이에요. 해체되기 직전에. 그 외교관계가 러시아로 승계돼요. 고르바초프 때 수교했어요.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했어요. 그 사이에 중소 포함해서 32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해요. 그게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에요. 한국 외교사상 그만큼 세계 질서의 변화를 빨리 포착하고 그것에 잘 부응해서 우리의 과실로 가져온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수 세력들이 자기네 선배들의 이 위대한 업적을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하고 접근하려고 그러면 자꾸 시비 걸고 의심하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32개 사회주의권 국가와 수교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이 넓어지고 경제의 지평도 넓어져요. 그게 탈냉전 시대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우리의 국민소득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몇천 불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선 것이 1994년입니다. 2만 달러가 2006년, 3만 달러가 2017년이에요. 그렇게 압축적으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세계 역사의 최초 이래.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개인 소득이 치솟은 건 그 뒤로 중국이 그런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기록을 깨뜨린 건 아니에요. 연평균 8% 경제 성장을 20년 동안 계속한 게 우리의 기적이었어요. 그 혜택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의 기반, 그 위에 탈냉전이라는 세계 질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이란 건 항상 축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할 때 북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네 뒷배가 무너지는 것, 자기네 후원자가 앞마당을 남쪽한테 열어주는 것,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 소련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 북한의 오랜 친구들이 죄다 남쪽의 친구가 되고 무역 상대가 돼요. 그리고 자기네가 친구했던 그 정권들은 전부 몰락해버렸잖아요. 그걸 본 북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우리 노태우 정부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해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발표하느냐?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하고 싶다. 그 대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근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 소련과 수교하면서 뒤에서는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걸 우리가 방해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탈냉전의 혜택을 보면서 세계는 탈냉전으로 변했는데 우리 머릿속의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냉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 북한은 고립됐습니다. 고립됐어요. 제가 그걸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에 제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었어요. 저를 아는 일본 정치인들이 저한테 따졌어요. 당신들의 혼내가 뭐냐? 진심이 뭐냐? 왜요? 아니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견제를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습니다. 무역 상대가 넘어가고 외교적으로 남쪽은 32개국과 추가 수교를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 고립감 속에서 북한이 시작한 탈출구가 핵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과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1인당 소득 $10,000, $20,000, $30,000 이렇게 올라가는 스피드와 비슷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진행시켜요. 우리가 94년에 $10,000였어요. 북한이 NPT 탈퇴선을 한 게 93년입니다. NPT란 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탈퇴는 조금 뒤에 나와요. 근데 탈퇴 선언만으로도 위기감이 전 세계를 자극했죠. 그게 바로 1차 북핵 위기라고 부르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1만 불 돌파했던 94년보다 1년 앞서서 북한이 NPT 탈퇴를 발표해요. 우리가 2만 불 달성하던 2006년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시작해요. 템포가 똑같죠? 우리가 3만 불 달성하던 2017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했다고 발표해요. 말하자면 핵 보유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마쳤고 ICBM 개발에 성공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했어요. 그게 2017년이에요. 남북한이 일부러 약속한 게 아닐 텐데 그렇게 템포가 비슷해. 서울에 신라호텔 생기면 평양에는 고려호텔 생기잖아요. 희한해요. 자, 그 짐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놓쳤지만 그때 만약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계속 핵무기 개발하도록 미국이 내버려 두었을까? 가정법입니다. 그런 상상을 간혹 해요. 우리가 조금 단견이었지 않나. 우리가 탈냉전을 만끽하고 있었다면 북한도 탈냉전의 눈으로 우리가 봤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냉전적인 자세를 그대로 지켰어요. 그 결과가 핵무장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원인의 모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자, 그 탈냉전 시대 우리에게 아주 고속의 번영을 주었고 북한 핵무장의 시기가 됐던 그 탈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탈냉전이 언제 끝났냐? 학자들은 많이 견해가 왔다 갔다 해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끝났다는 학설이 있고요. 트럼프가 1기 집권 때 미중 무역 전쟁을 했는데 그것으로 탈냉전이 끝났다. 그게 2016년입니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면 미국이 탈냉전이 끝났다고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2022년 10월입니다. 백악관에서 해마다 내는 연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있어요.
국가안보전략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때 바이든 행정부였는데요. 탈냉전은 최종적으로 끝났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가 탄생했다. 그게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에게 유일한 경쟁국이 됐다. 이렇게 발표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탈냉전이란 건 그 누구도 지구상에서 미국한테 덤비지 못하는 시대를 말하는데 미국이 그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우리한테 덤비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겠죠? 그러나 인정한 거예요. 자, 탈냉전이 끝났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이라는 것은 미국 이외에는 어떤 나라도 미국한테 도전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경쟁국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무역을 하건 외교를 하건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왜? 미국이 경쟁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미국이 신경도 안 쓰고요. 우리도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무역하고, 그 당시에 중국은 개발이 더딘 나라여서 우리의 공장이자 우리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시장도 아니고 우리의 공장도 아니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중국을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 반도체 거래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난리가 나요.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2%를 차지할 거예요. 20% 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중국한테 가는 건데 그걸 미국이 자꾸 신경을 쓰니까 어렵게 되잖아요. 자, 그런 시대로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이. 외교나 무역에서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티격태격하는데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중국이 옛날같이 우리의 시장과 공장이 아니라 경쟁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산업마다 전부 중국하고 겹쳐요. 중국하고 겹치면 언제 역전되느냐는 건 시간 문제. 모든 것이 역전되고 지금 남아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 하나예요. 그것도 3년 갈지 5년 갈지 몰라요. 불과 재작년 또는 한 3년 전까지 10년 남았다 그랬는데 훨씬 단축됐어요. 그것이 우리 경제를 옥죄는 위기입니다. 지금이 40년 주기로 오는 우리의 변화기인데 그것이 엄청난 위기로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예고된 그런 변화였어요. 냉전이 끝났다. 이제는 중국 소련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의 행복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중국과 쉽게 거래할 수도 없고 중국이 더 이상 우리의 시장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미국도 더 이상 관대한 형님이 아니고 툭 하면 신경 쓰고 뭐 자꾸 따져 쌓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북한도 달라졌어요. 2022년 김정은이 큰 변화를 발표하죠. 남북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적대적 이국가. 남조선은 남한은 남인데 두 국가니까 딴 나라인데 그것도 적대적인 관계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심각하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였던 김일성은 늘 통일을 얘기했어요. 고려연방제를 먼저 꺼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통일이라는 명분 앞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통일 정책도 없고
이 분단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정부한테 끊임없이 했던 시대에 김일성은 그랬어요. 김정일은, 김정은의 아버지는 민족이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족이란 얘기를. 특히 정주영 회장을 몹시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1998년 그 해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이란 거 있었죠. 소 500마리씩 2번 북한으로 보내요. 그런데 북에서 받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안 건데 그 소 1000마리 중에 새끼 벤 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걸 김정일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에게 교류 사업을 많이 주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소예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대단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죠. 가난한 형제들에게 소를 보냈는데 새끼를 가진 암소들, 보기에는 한 마리인데 사실은 2마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지금 위기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하게 외교하고 경제하던 시대가 끝났다. 북한도 우리하고 교류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쟤들은 남이다 라고 말한다. 북한에 노동신문이 있잖아요.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예요. 북한 언론의 대장이죠. 신문사에는 편집국이 있죠. 편집국에는 무슨 부가 있어요. 정치부, 경제부 하듯이. 노동신문 편집국 안에 있는 남조선부가 사라졌습니다. 남쪽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방 기사도 별로 없지만 점점 우리한테 무관심해져요. 우리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돼요. 남북을 연결하는 거점이 2군데 있었어요. 금강산에 있는 현대가 지은 호텔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 금강산 관광객들이 묵거나 이산 가족이 만나거나 그랬어요. 개성에 문재인 정부가 건설한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었어요. 2개 모두 김정은 시대에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 그 접근 도로, 개성으로 가는 또는 금강산으로 가는 접근 도로까지 폭파했어요. 남쪽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K-팝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런가? 그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뒷배가 든든해진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가 커지고 2 나라 모두 미국한테 이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한테 더 이상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좋다. 미련 갖지 않았다. 미련 다 버렸다. 남쪽 당신들 없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대화도 하기 어려울 거고. 대화가 없으면 우리에게 지렛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그 대가로 핵기술 포함한 항공 우주 기술 이런 것을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국제 질서가 요동칠 때 우리 내부에서 분열과 붕괴가 일어나요. 아까 구한말제가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걸 말씀드렸죠. 지금도 어쩌면 그러고 있어요. 어쩌면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는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목표물이에요. 중국은 자기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뒤로 물러나 주기를 바랄 것 아니겠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시진핑은 오바마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절반쯤 농담처럼 태평양은 어느 한 나라가 갖기에는 너무 넓지 않습니까?
반반씩 나누면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별로 대꾸를 안 했지만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부터 퇴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퇴각을 시키려면 어디서부터 해야죠? 한국부터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게 싫을 것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죠. 중국의 영향력을. 어디서부터 막아요? 남한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국의 해군력이 바해만과 서해를 넘지 않게 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국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미국의 사정이 그만큼 여유롭지 못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가는 상태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도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굽질굽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우리 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의 패권이 어디로 가느냐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하나라도 헛디디면 국가의 운명이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또 한 번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내로 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급기야 0%대로 떨어져요. 우리 성장 동력이 거의 고갈돼요. 성장률이 0%란 뜻은 평균에서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의 부자들은 더 돈을 벌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게 돼요.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25평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가면 처음에 며칠은 편한데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반대로 30평에 살다가 25평으로 이사 오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재산을 형성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부터 재산을 형성해 가야 되는 세대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그래서 청년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요. 그것을 축소사회라고 불러요. 팽창사회.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팽창사회였어요. 웬만큼 공부하면 두세 군데 입사시험 합격해놓고 어디 갈까 고민했어요. 제 동생 중에 한 놈도 삼성하고 대우부 합격해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형 어디 갈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 가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소 시대.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선택의 기회가 거의 박탈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이 거의 사라져버린, 한두 개쯤 지킬 법도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허송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박아묵의 사장님이신데 대기업과 관계없는 독립된 투자회사 중에 랭킹 1위의 회사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한테 아무 실감이 안 올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초기 투자자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금방 알죠. 그 다음에 방시혁 씨한테 넘어갔어요.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사장님, BTS에 투자해서 성공하셨는데 이번에 발을 뽑았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 있는 투자처는 뭡니까? 바이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모든 산업이 전부 중국하고 겹쳐서 우리가 지게 돼 있는데 바이오 분야만은 우리에게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라든가 바이오 메디칼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처우가
엔지니어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확연하게 낮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수한 인재가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80년대부터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죄다 의대 가다 보니까 거기를 그 출신들이 60대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애국심으로 의대 간 건 아니겠지만 안정적으로 살라고 갔겠죠. 제 아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다못해 5%나 10%라도 기업가 정신을 가졌거나 연구를 좋아하거나 뭔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60대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시작해도 20년 안에 우리 같은 인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빨리 챙겨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똑같은 시기에 삼성경제연구소를 셀이라 그러죠. 삼성경제연구소의 대장을 삼성그룹에서는 사장이라고 불러요. 차 사장님을 만났어요. 한때 제 경제 과외 선생이었어요. 간혹 뵙고 배우고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삼성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반도체 다음에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바이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 정보가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가면 심평원이라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거기 가면 상황실이 있는데요. 그냥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보고 중동 어떤 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우리하고 뭐 하자. 끝내달라 그러네요. 네. 자, 그런 게 다 이제 그 기회를 놓쳤어요. 몇 년 동안 허송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위기잖아요. 정치적 내전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곧 하게 돼 있는데 내전의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공격 수비가 바뀔 뿐이지 내전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몇 년이라도 종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어제 대법원에서 엄청난 판결이 나왔죠. 법원 판결이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란 건 싫어하더라도 말로는 판단을 존중한다 이따위 소리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사법 쿠데타다. 내란 세력의 준동이다. 아무것도 아닌 잠깐의 해프닝이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소리예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거기 국회의원이 SNS에 올린 거리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자고. 그리고 곧바로 나온 반응이 경제부총리 탄핵. 대법원 판단하고 경제부총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검찰총장 탄핵. 그래서 어젯밤에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사표내가지고 국회에 그걸 알려주니까 표결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오늘 0시를 기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하고 관세 협상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재판정지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라는 뜻은 피고인인 그 말이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말이에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면 모든 재판을 중지시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유죄 판결 나오면 몇 달 안에 선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 그게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자,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정지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에서 퇴임하면 재판 다시 받겠다는 뜻이어야 옳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처럼 착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퇴임을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임기를 늘려가지고. 안 그러면 전부 사면해버리는 방법. 그냥 뭐든지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렇게 가다가는 파트로 매주를 쏘도 좋다라는 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걸린 죄를 모두 법에서 빼버리는 입법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어느 경우나 법치주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최소한의 약속이 법에 따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짓밟아 버리면 어떡해? 더구나 어제는 화나서 그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삼권 분립을 끝낼 때가 됐다. 또 누가 그랬어요? 법원도 자기들 수중에 넣고 싶다 그 얘기죠. 근데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행정부를 손에 넣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면 그게 뭐예요? 그런 걸 독재라 그러죠. 유발 하라리 교수 있죠. 사피엔스 쓴. 이분의 최근 저서를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독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법부와 언론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우리 주변을 그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기 바라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의 배경이고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선 급한 대로 저는 세 가지를 말해요. 우리 헌정의 불행, 지난 38년, 현행헌법이 시행된 38년 동안 대통령이 8명 나왔는데요. 그중에 4명이 감옥 갔어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분도 그저께 기소를 당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이 예약된 자리예요. 근데 아까 아들이 감옥 갔다는 두 분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주의의 훈련이 가장 잘 된 분이 두 분이에요. 이분들마저도 본인은 연루가 안 됐지만 아들이 연루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왜? 그놈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아들을 손본 거죠. 가장 잘 훈련된 두 분마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적이지 않거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덕성이 거칠거나 하는 사람이 지금같이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불행은 필연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걸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국가,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게 좋겠다.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당이 국회 의석을 나눠갔다 보니까 딱 반반 나눠도 골치 아프겠지만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요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고 제3, 제4의 세력 눈치를 봐야만 되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안 할 재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다당제입니다. 근데 지금같이 선거해가지고는 다당제가 안 돼요. 저는 고향이 호남이고 여러분은 대구인데요. 양쪽 다 방향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여기서 다당제의 작은 씨앗이라도 얻으려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 뽑으면 제3당이 몇 군데는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서울의 국회의원이 49명이에요. 누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49명을 48명으로 줄이고 12개 선거구로 나눠서 4명씩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에 득표율을 집어넣어 봤더니 놀랍게도 4대 0은 한 군데도 안 나왔어요. 딱 3가지 패턴만 나왔는데요. 3대 1, 2대 2, 2대 1대 1. 이 3가지 경우만 나왔어요. 그리고 제1당은 절대로 30석을 못 넘더라. 제2당이 20석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더라. 그러면 상당히 균형 있게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내놨어요. 그분이 전직 국회의장 김진표 씨예요. 만약 영남과 호남도 그런 일이 생길 수만 있다면 정치가 훨씬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빨리 끝내라고 난리인데 끝으로 제가 개헌을 말하지만 똑같은 헌법이었는데 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시대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혼미한 대통령도 나왔을까? 헌법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이랬을까? 뭐가 다르지요?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달라요. 잉글하트라는 미국 교수가 있어요. 웰젤이라는 독일 교수. 이 두 분이 써서 2011년에 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재밌는 수식을 이분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정역가니까 형식적 민주주의, formal democracy 곱하기 엘리트의 고결성, elite integrity 이꼴 효과적 민주주의, effective democracy. 엘리트의 고결성이란 뭐냐? 엘리트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냐의 척도에 제일 나쁜 것을 0으로 하고 제일 좋은 걸 1로 해요. 그러면 보세요. 형식적 민주주의, 헌법 같은 제도겠죠. 이게 100점이라고 치자. 엘리트의 고결성이 0점이면 효과적 민주주의가 0점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의 고결성이 1점이면 효과적 민주주의도 100점이 되는 거지. 이 수식을 내놨어요. 학자들이란 게 그렇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 잘못 만나면 꽝이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걸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 권력 분산형 개헌,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 그 다음에 사람, 덕성을 갖춘 지도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린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온 세계 어린이들 다 알잖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보자 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열띤 강연해 주신 이다연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회와 사회를 맡은 정치외교학과 제74대 학생회장 연동규입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청년 토크쇼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역 감정은 이미 옅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디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약 60%가 지역 출신에 따라 정치 성향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지역 구분이 덜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라졌다고 여겼던 갈등의 유령은 아직도 어른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 우리에게 갈등을 강요하고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당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이라 부르며 예산, 공공기관, 인프라 분배를 두고 특혜와 편향된 발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와 상관없는 갈등에 휘말려 서로를 끊임없이 적대하고 끝없는 폭력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청년을 따라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갈등에 대한 미국이 정치의 언어가 되어 여전히 우리의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갈등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언어로 새로운 연결과 공존의 정치를 상상해보는 자리입니다.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갈등이 끝난 새 시대에 담겠다는 믿음으로 그리하여 시대 앞에 비겁해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 이 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문을 함께 열어주실 이낙연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과 정치가 함께 나누는 미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 이낙연 후보님을 모시고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크쇼 진행을 맡은 정치외교학과 부학생회장 정윤아, 학생회장 연동규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의 예상보다 정말 많은 질문들도 도착을 했잖아요. 네, 역시 청년 세대에 대한 정치에 관심이 정말 결코 낮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장형공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선은 사전 질문 몇 가지로 토크쇼의 시작을 알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뒤이어서 현장 질의응답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토크쇼로 대구를 방문하신다는 사실이 기사로 많이 보도되었는데 대구에 직접 오신 소회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무슨 새삼스럽게 소외 같은 게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 제가 국무총리가 돼서 처음 맞은 여름 휴가를 우리 안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유림의 마을들을 쭉 다녔었죠. 굉장히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고요. 특히 역사적으로는 국채보상운동과 228이라고 하는 게 대구를 상징하는 두 개 사건인데 두 개 모두 민간에서 나온 발상이었고 그것이 엄청난 큰 흐름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경술국치 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경술국치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거든요. 228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됐지만 4.19까지를 이끌어내잖아요. 늘 그것이 신선해요. 네. 그리고 그냥 국채보상운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이 대구 경북이에요. 그런 기계가 어딘가는 지금도 살아서 맥이 뛰고 있을 거다라고 느끼곤 하죠. 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으로서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재밌는 해프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저녁 식사를 저희 청년 토크쇼 참여로 인해서 고사하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만나셨다면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서로 아는 사이지만 통화한 것이 아마 생전 처음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례적인 대화였죠. 그동안에 전화도 못 드려 미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혹시 2일 저녁 가능하세요? 아유, 제가 경북대학 가는데 저녁까지 서울에 못 돌아오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해보세요. 이러고 끝났어요. 네. 그 덕분에 경북대학교가 많이 유명해졌죠. 우리 그 대외협력처는 홍보비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오직 또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
토크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솔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했으니 앞으로의 행보와 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나 비이재명계와의 대연합, 즉 파이트 구성을 고려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꾸 연대 하던데 제 아들은 고대 나왔어요. 네. 우선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발표했어요. 이걸 하겠다. 첫째가 개헌, 둘째가 통상외교, 셋째가 국민통합. 그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거. 그걸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반드시 손잡고 다녀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한 총리의 식사 제의를 고사하고 난 뒤에 많은 기자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할 일도 아니고요. 그분 나름대로 국민 앞에 어떤 생각인가를 밝히고요. 특히 이제 계엄에 대해서 또는 탄핵에 대해서 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상식에 관한 일이지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느냐 이것이 시급한 것이지 둘이 손잡고 다닌다고 꼭 그냥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청중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주제별로 현장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현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는 20살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실을 세종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정치인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세종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해가지고 그걸 중지시켰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느냐면 서울은 관습 헌법상의 수도다. 그래서 최소한 청와대와 국회 본회의는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만약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수정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꼭 아닐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정치인들에게 최대의 자산이 뭔 줄 아세요? 국민들의 건망증이에요. 다 기억 안 해주는 것. 저도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 할 때 아주 그 오지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영감님을 만났는데 제가 삼선하려고 할 때였어요. 아이고 근데 어르신이 8년 전에 제가 약속한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안 해주었냐고. 아이고 어르신 오죽 급했으면 그걸 약속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대통령실 이전은 헌재 결정의 번복이라는 과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대통령 집무실에 그것을 두 군데로 하고 총리는 공간이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은 세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맨날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 이상 세종시에 있겠다 했는데 안 돼서 이틀로 줄이고
그 이틀도 점점점 주말의 이틀 이렇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한다, 또는 화상회의를 한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장관들 서울 오지 마라,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때그때 뿐이지 꼭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걸 한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 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현장 질문이 저희 토크쇼의 또 큰 묘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정책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전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선호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한민국 공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일했던 문재인 정부가 400명 늘리겠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받고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3,000명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저게 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패했죠. 3,000명이면요 현행 입학 정원의 65%예요. 그걸 한꺼번에 늘리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400명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65% 늘리지 말고 10%씩 한 3년만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자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큰 반발에 붙이다 보니까 조정안이라는 게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대 정원은 늘려야죠. 왜냐하면 국민 몇 사람당 의사 한 명이냐, 이것에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세계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중동 어느 나라의 국왕이 해마다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 비공식 한국 방문을 2주일 동안 했었어요. 뭐하러 왔나 했더니 건강검진 받고 쉬려고 왔어요. 중동의 국왕이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병원 아무 데라도 갈 수 있었을 건데 왜 한국이었을까? 의료의 본질은 케어거든요. 인간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매력을 발산해 주어야 돼요. 제가 총리 때 쿠웨이트를 갔었는데 쿠웨이트 국왕이 중동 최대 병원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큰 병원입니다. 현관 들어가서 프론트까지 가는데 우사인 볼트가 달려도 1분 이상 걸릴 것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서울대학 병원한테 위탁 경영, 그 병원의 경영을 맡기겠다, 위탁 경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위탁 경영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좀 불안정한 법적 지위죠. 그런 상태인데도 이분들이 리갈 마인드가 부족했는지 계속 추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뭘 더 해달라, 뭘 더 해달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소리는 없고, 서울대학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지요. 위탁 경영자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말도 없는데 주문만 늘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서울대학에서 총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주문하려면 예산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겠어. 그래가지고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원 의장을 만났어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의장님, 이러이러 됐는데 예산 정액이 따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딴 사람이 조금 이렇게 견제구를 던져요. 병원이라는 게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 의사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운운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쏘아주었어요. 서울대학 병원 의사들은 90% 이상이 미국 유학을 했을 겁니다. 그 의사들에게 무기 체계를 영어로 설명하라 그러면 서투를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쓰는 말은 다 합니다. 이래놨어요. 네, 그랬더니 하원 의장이 웃어버리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원 의장이 저한테 그래요. 손흥민 보내주면 도와드릴게요. 이래요. 그분이 프랑스 무슨 축구 구단주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이미 풀어져 가지고 그해 연말에 서울대학을 위탁 경영자로 확정해 주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의술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고령화라고 하는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면서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대생들이나 의사님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되고 갑자기 충격적으로 늘릴 생각을 말고요. 네, 이렇게 조심조심 늘려갈 테니, 그리고 반드시 수요 공급을 판단하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필수 의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인기 쪽으로 점점 몰리고, 예, 필수 의료, 외과 수술 뭐 한다든가.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 의료의 공백이라든가. 여기를 우선적으로 채우겠다. 정원되는 분들은 그걸 각오해 주라. 의무적으로 거기 새롭게 증설된 거기를 나온 분은 의무적으로 그 지방에서 무슨 10년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수락해라.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이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주제가 단순히 의대 증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혹시 그 질문 중에서 대한민국 공학의 발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공학, 네. 그것도 답변도 간단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어려운 숙제예요. 스팀 또는 스템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 20여 년 전부터 중국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 양성을 했어요. 스템이란 뭐냐 그러면 S, Science, T, Technology, E, Engineering, M, Mathematics, 수학입니다. 그리고 A를 하나 중간에 넣어서 STEAM, 그 A는 아트예요. 예술. 이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딥시크 같은 량원펑 40살 먹은 천재가 나오잖아요. 이 샘 해밀턴의 오픈 AI를 훨씬 싸게 만들어버린, 예, 이 해밀턴, 해밀턴이 아니라 샘 올트만, 챗 GPT 만든, 그걸 개발했을 때 그 사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량원펑도 40살 때 딥시크를 개발했는데 그때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들을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분야의 인재를 빨리빨리 키워주고, 키우려면 그분들에게 미래가 밝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가지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기반이 부실한 경제체제가 가다가 언젠가는 쓰러질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각 챕터당 한 명씩 받겠습니다. 이런 정책과 경제에 관련한 현장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맨 뒤에 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20살 한 청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92석이라는 초고대 야당을 갖게 되면서 수십 번에 달하는 무분별한 탄핵을 강행하는 등의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으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양원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양원제가 좋죠. 도입하는 것이. 그래서 하원은 지금의 지역구 의원 숫자를 조금 조정하고, 상원은 비례대표 숫자를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해서 상하 양원으로 하면, 그리고 뽑는 방식에 따라서는 상원은 지역 분할 구도가 많이 완화되는 식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중량급 인사들, 이런 분들이 잘 뽑히게 해서 상원에 앉히고, 하원은 지금처럼 각 지역에서 뽑는데 중선거구로 뽑으면 많이 달라질 거라 봐요. 그래서 하원에서 그런 조금 거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이 그걸 완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양원제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비례대로 국회의원 뽑다 보면 북쪽에서는 영원히 피해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원은
이 지역 비례성을 강화해서 각 도별로 몇 명씩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북쪽의 손해 본다는 생각, 피해 의식을 완화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도 상원을 각 주마다 2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곳도 2명, 인구가 아주 적은 곳도 2명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인구보다는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중서부의 시골에서도 비슷한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상원의원이 뽑히니까 그쪽은 또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네, 아까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서 지금 현장 질문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맨 앞에 분 모자 쓰신 분 마이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이크 드신 분의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 재학 중인 한정민입니다. 아까 앞에 분과 거의 질문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내 발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을 차지한 여당은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심한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여야 갈등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무슨 해결책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네, 이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호각성해서 절제하자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참고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그날 그 결정문에 민주당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한테 주신 꾸지람도 무슨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제가 엄중낙연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이 깔아뭉개고 가잖아요. 헌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정부가 동의하지 못하는 법률안의 일방적인 처리, 정액이 없는 가맹만의 예산안 일방 처리 쭉 예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피청구인 괄호 열고 윤석열 괄호 닫고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래놨어요. 말하자면 윤석열 저 사람은 대통령직에 있을 자격이 없지만 저 사람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요 소리라요. 그러면 뭔가 화답을 해줘야 하는데 깔아뭉개고 가거든요. 근데 사과를 그때그때 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손해더라고요. 제가 그 짓을 잘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뭘 바꾸지는 어려울 거예요. 지도자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가 보다 하니까 경쟁적으로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경쟁적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공천제도 또 당수가 제왕적 권력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걸 바꾸려면 정당법 개정 같은 게 필요하고요. 미국에는 당수가 없어요. 최고위원도 없고 원내대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당에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자를 뽑지요. 근데 이걸 전부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 그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충성 경쟁하고 이러지요. 이게 큰 병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 중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러우 전쟁, 이팔 전쟁, 인파 분쟁 등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미중 경쟁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보는 미국의 영향 또는 신세를 많이 지고 있고요.
경제는 아직도 중국 쪽과의 거래가 더 많아요. 거리상으로는 중국은 바로 이웃 나라고요. 그 대신에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 국가예요. 그래서 이 동계 스포츠 중에 쇼트트랙 있잖아요. 이 직선을 갈 때는 두 발을 차례로 이렇게 하는데 코너를 돌 때는 어느 한쪽의 중심을 걸고 쫙 돌잖아요. 한미 동맹이라는 그 땅에 두 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딛고 있으면서 다른 한 발로 조금 조정을 해가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에 대응하려면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보다 훨씬 강하거나 우월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대등한 처지가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포브스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력을 평가해서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6등, 일본이 8등이었어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6등, 그들이 8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에 미중 경쟁 시대에 둘이 가운데 끼어 있고 둘이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우선 둘 다 미국의 동맹국가고 둘 다 중국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혼자 뛰어서는 미국을 설득하기도 중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면 둘이 손잡고 가서 설득하면 무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한테 가서는 우리가 일본도 한국도 당신들의 동맹이란 거 알지 않느냐. 우리는 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그 신뢰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데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해해 주라.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우리의 경제가 번영된다. 동맹이 강해지는 건 당신들한테도 이익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중국을 만나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역사의 산물이고 현실이다. 이거 인정해라. 북한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거 싫으면 북한 핵 못 갖게 해주든지. 그 대신에 우리도 동아시아 국가로서 이웃나라와 안정적 또는 우호적 관계를 갖고 싶다. 당신들도 그 역할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양쪽을 설득해서 여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한미동맹에 두 발 중에 한 발은 디디고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꼭 그런 위중한 시기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한 발 헛디디면 우리 운명이 이상해질지 몰라요. 그걸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미중 패권 경쟁에 관한 문제는 저희 정치외교학과의 학회에서도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개인적으로 이 쇼트트랙에 관한 비유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외교와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 현장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도 휩쓸려서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까지 이렇게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한국이 거기 큰 태풍에 휩쓸리지 않고 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지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금방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빼서 그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미국 의회 조사국 CRS인가요? 그것이
십몇 년이든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때 이미 대만 해협 위기 시에는 주한미군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긴장하면서 봐야 되고 그걸 미국한테 평소의 소통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주한미군을 잘못 빼면 당신들이 동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 미국이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2개 전쟁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고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한 미국의 그 전망,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대체로 틀립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도 틀려가고 있는데 2027년을 굉장히 큰 위기로 봤었어요. 그때가 무슨 중국 공산당 창건 몇 주년 이런 무슨 의미가 있는 해일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해 이전에 중국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추측 때문에 그때를 위기로 봤는데, 제가 만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텍사스 출신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023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만났을 때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지나고 있잖아요. 왜 위험합니까? 했더니 2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차이잉원, 요 전번 대만 총통, 여성. 그분이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 대만 예산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도입했는데, 대만으로서는 많은 양일지 모르지만 미국 눈으로 보면 형편없이 적었대요. 적어가지고는 중국을 견제하지 못한다. 중국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펀드 계획을 세워가지고 22종인가? 무기의 종류가 20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기 체계, 몇 개의 무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체계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것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치 계획이 22종의 무기 체계를 대만에 배치하는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 2025년이래요. 그것이 완료되면 지상군이나 또는 항공이나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자기가 중국 지도자라면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 칠 것 같다. 그것이 이유 1번이었어요. 이유 2번은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이 미국의 권력 공백기다. 대통령 선거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연절이, 그때가 미국이 제일 외부 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때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하다 이랬는데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늘 말로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일부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 그것이 무슨 늘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항상 해요. 보통 중국의 역사를 보면 무기를 가지고 외부를 치는 일은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계속되겠지만 군사 충돌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주한미군을 빼면 미국이 취약해지는 지점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 생각을 우리가 미국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덧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이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청년 토크쇼 이후에 수업도 진행되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이후에는 현장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도 참 조심스럽지만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 청년 토크쇼에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만 참석해 주셨고, 진보 패널 섭외 과정에서는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가 특정 정당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기도 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진보 인사 중 처음으로 직접 자리해 주신 분으로서 혹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아니 누군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나요? 다른 정치인보다 바쁘잖아요. 일이 조금 더 많아요. 재판소 다니는 일. 예, 뭐 바빠서 그랬겠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학과 대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실 지금의 전국 12월 3일 이후의 전국에서 사실 학계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더 이상 사회 체계나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상실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문제에 있어서 총리님께서 어떤 해법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컨대 둘 다 자기 본분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본분을 다 이행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큰 비극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 중에 중심 인물 2사람인가 3사람인가는 지금도 감옥에 있죠. 그런데 10명쯤 되는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검사를 탄핵해 버렸잖아요. 이 역전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도둑이 순경을 혼내주는 사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서로 상대 영역을 넘나들면서 분탕질을 하다 보니까 아주 우스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시작, 그 일을 개선하는 일의 시작은 정치 쪽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발 좀 절제하고 정치 안에서 해결할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과거에는 특히 이제 제가 50대였을 때만 해도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야간 국회가 끝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3, 3, 5 이렇게 저녁 같이 먹거나 술 같이 먹게 되고 당과 관계없이 섞여서 먹어요. 그러면 또 당과 관계없이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후배한테 칭찬도 해주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그렇게 싸나운지 몰랐는데 너무 싸납더라. 칭찬도 되고 약간 충고도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순화되곤 했거든요. 지금은 다른 당과 식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당에서도 파가 다르면 어울리지도 않는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발부터 해놓고 대화로 풀 생각을 않고 이러거든요. 정치의 자기 부정이고 자기 포기예요. 그것을 좀 고쳐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총리할 때 그때마다 국회의원들 초청해서 저녁에 막걸리 먹곤 했는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모시면 바로 왔어요. 그런데 국힘 쪽은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어서 1년마다 원내 대표와 부대표 합치면 10몇 명 돼요. 그 사람들이 1년마다 바뀌거든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총리로 일하면서 3번 바뀌었어요. 초청을 했는데 2번은 불응하고 1분만 응했어요. 나경원 대표가 거부했고요. 정우택 대표도 거부했고 김성태 대표만 응해 주었어요. 네,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총리하고 저녁 먹는 것도 무슨 그 내통이라고 보는가.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설마 무슨 이상한 소리 했겠어요. 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한번 저녁에 모셔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비었고 사라졌어요. 막걸리 한참 마시다가 화장실 갔겠거니 했는데 한 30분, 20분 지나도록 안 와요? 이상하다. 조금 있으니까 왔어요. 아니 어디 갔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그분은 술 마시고 인터뷰도 해요. 술 마시고 일해도 표가 안 나는 분이 송혜 씨하고 노회찬 씨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나 시간이 훌쩍 예.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크쇼에 대한 소감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참 좋았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의자 근방에도 확성 장치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 웃음소리가 좀 나한테도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실컷 웃기는데 반응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힘 빠지는데요. 네, 네, 고마웠습니다. 아주 그리고 수준 높은 질문 고맙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신 분 고마운데 안 물어봐 주신 분이 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한 위기의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오장활동연구회와 정책위원과 등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